네, 지금 415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계신 홍기탁 동지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으실 것 같은데 건강은 지금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몸은 이제 밑에 있을 때보다는 사실 정상은 아니죠. 예. 네, 정상은 아니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고 또 그렇죠.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음, 예, 사실 일반적으로 밑에 있을 때는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는 운동 시간 2시간 빼놓으면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음, 워낙 좁고 지금 또 현재는 날씨가 엄청 춥고 여름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엄청 더웠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몸 상태는 사실 소화기관은 뭐 그렇게 정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관절, 이제 허리나 목, 무릎, 발목, 이제 이런 데가 사실 풀어주지 않으면 매일, 네, 굳어버리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풀어줄 수밖에 없고, 음, 그렇게 현재 견디고 있는 거고요. 예, 겨울은 완전 힘든 게, 네, 추위도 있지만, 이게 씻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게 네, 물이 올라오면은, 먹는 물 빼놓고는 나머지는, 네, 에, 저녁에 받아 놓으면은 아침 되면은 완전히 얼어버리니까요.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실 양치질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에, 그래서 음, 지금도 뭐, 어, 며칠 동안 지금 못 씻고 있는데 예, 영상이 이제 올라가면은 그때 잠깐 씻고 예. 예, 이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드시게 생활하시네요. 뭐 씻는 거 말고도 또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생활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먹고 자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말씀. 여기가 이제 예, 75m 정도 돼요. 원래 꿀뚝 전체 예, 높이는 8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75m 지점에 이제 꿀뚝을 점검하기 위해서 음, 원형으로 콘크리트 바닥이 있습니다. 그게 예, 한 폭이 1m 정도 되는데 예, 또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쇠 난간이 둘려져 있습니다. 예, 원형으로. 예, 그렇게 또 쇠 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볼트가 바퀴가 있고요. 네, 바닥에 볼트가 바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 80cm. 음, 그러니까 이제 안에 위에다가 다시 이제 비닐을 치고 이렇게 비닐 천막을 치고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예, 올해 1월달 정도는 상당히 추웠습니다. 추워서 네, 그랬죠. 밑에 바닥 자체가 얼음이에요. 음, 그 위에 매트리스고 그 위에 침낭. 음, 이제 침낭 안에 이제 핫팩을 넣지 않으면 발이 조금 이제 안 좋죠. 예, 예, 계속 노출되면 이제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 핫팩으로 사실 지내왔고요. 지금도 이제 어, 자기 전에는 핫팩을 넣어야 되는 거고. 예, 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끼를 먹게 돼버리면은 네, 활동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 소화가 안 돼요. 예, 소화력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몸이. 그래서 2끼 정도로 이제 제한되어 있고요. 예, 밥을 올리려면 이제 75m에 이제 밧줄을 내려서 올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올릴 수가 없어요. 무거운 물건은 또 저희들이 체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명이 땡기더라도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최소한 이제 음식과 물 음,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매일 예, 그렇게 이제 농성장에서 매일 올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 밥과 이제 잠은 그렇게 현재 해결하고 있죠. 예, 볼일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겨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름 때는 덜한데 겨울은 이제 대변을 누려면은 사실 엄청 춥죠. 예, 춥고 예. 우리가 뭐 대변 해결하고 소변도 이제 사실 물통에 누는데 예, 물을 먹고 나면은 이제 빈통이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또 밖에 내놓으면 바로 얼어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또 그걸 다시 내릴 때, 밧줄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아, 예,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어렵고 힘겨운 그 생활입니다. 왜 이렇게인지 어려운 생활을, 이 방식을 선택하시게 됐는지, 이게 또 한국합섬, 그리고 스타케미칼, 뭐 파인텍, 이렇게 이어지는 회사 생활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단면적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화순 투쟁, 네, 또 스타케미칼 투쟁 따로, 파인텍 투쟁 따로. 네, 요즘에 이제 스타케미칼과 파인텍은 좀 연결된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데 네, 네. 원래 이 투쟁은 한국합섬 때부터 시작된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원래 한국합섬이 이제 94년 11월 3일 날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음, 이제 민주노조가 생긴 거죠. 그렇죠. 예, 민주노조가 만들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제가 입사를 하고 네, 95년 8월 달에 제가 입사를 하거든요. 음, 입사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산재 사고가 12월 달에 발생을 합니다. 어, 두 명의 노동자가 사이로 탱크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사실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던 거고, 그 투쟁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96년 이제 38일 옥세팝 한국학생 투쟁하면서 네, 해결이 나죠. 해결이 나는데 해결 나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이제 동지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쌍용 자동차 정도의 이제 투쟁을 이제 그 당시 옥새 투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분신도 2명 하시고 150명 가량이 사실 잡혀가서 구류 또 실형, 집행유예 이런 걸 맡게 됩니다. 음, 그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금 노동조합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 노동조합이 아니라 예, 예. 민주노조에 대한 정신을 음, 올곧게 세워내면서 싸워나가는 조합원들, 이제 집행부 이렇게 만들기가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쉽지 한 2, 않은, 3년이 걸렸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활해 오다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사조 상교대를 쟁취를 했고요. 음, 7일간의 파업을 했었죠. 예, 그리고 2004년도에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다시 이제 8일간의 파업을 합니다. 총파업을. 음, 그래서 이제 전체 노동자를 직고용하는 형태로 합의를 하게 돼요. 예, 그게 이제 2006년 1월 1일부로 이제 그 공장에 다니는 모든 노동자들은 직고용되는 거예요. 식당 음, 아줌마까지. 예, 예, 그건 이제 8일 파업에서 저희들이 쟁취한 건데요. 이게 장치 사범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용광로가 꺼지면은 예, 다시 돌리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품이 정상 제품 되려면 한 달 반 정도 이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상호 간의 파업이라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래도 저희들은 매년마다 파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음, 두 가지를 쟁취를 했었는데 2006년이 되면은 이 이제 자본이 박노철 사장이었는데 네, 이 박노철이가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서 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 정확하게는 2005년 10월 달부터 음, 상여금을 체불해요. 그리고 음, 12월 달에 우리가 1, 2공장이 있었는데 네, 1공장 라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내부가 빠르게 집행부가 회의를 해서 이거는 구조조정이다. 음, 대비해야 된다 해서 전체 조합원 교육을 일상적으로 했고 네, 미리 예상되는 부분을 저희들은 다 이제 조합원들과 소통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860명인 조합원이 2006년 1월이 되면은 음, 1월에서 야들이 바로 희망퇴직을 공고를 하고 음, 2월 달에 정리해고를 때리거든요. 예, 그 사이에 내부가 갈라집니다. 네, 86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음, 의용으로 그러니까 회사로 구사대로 붙는 사람이 400명 정도 됐었어요. 어, 그래서 희망퇴직 130명 정도 쓰고 나가고 네, 그러니까 구사대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300명 정도 됐고요. 네,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 이런 동지가 43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고는 단행되고 음. 2006년 3월 11일 날 공장을 계속 사수하다가 공장은 이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꺼나갔으니까 네. 회사가. 네. 그래서 2006년 3월 11일이 되면은 공장을 한 달 동안 사수하고 그날 처음으로 외박을 보냅니다. 조합원들한테. 1박 노동국, 2일을 외박을 어, 보내거든요. 네. 그날 바로 용역 150명과 구사대 150명을 바로 투입을 합니다. 음, 저녁 6시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게 문자를 넣었고 저녁 8시가 되면 1, 2공장 전체 조합원 400명이 직결을 해요. 네. 30명은 너무 멀어서 나중에 다 결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날 새벽 4시까지 용역 갖고 치열한 전투를 펴죠. 네. 펴서 용역을 몰아내고 공장을 사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한국압승 이제 정리해고 구조조정 저지투쟁은 계속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2006년 8월이 되면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처리를 합니다. 항복을 하죠.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음, 그런데 공장을 돌릴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음, 현금이 없어서 은행을 대출을 받으러 다니도 대출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음, 그리고 또 갑자기 원료를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네. 삼성 석유화학이 원래 후불제였거든요. 매달 네. 후불제였는데 그때 바로 선불제로 전환을 합니다. 어, 그래서 돈을 내지 않으면 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음, 돌변하게 돼요. 어, 지금 와서는 생각하면 이제 여러 기관이 같이 뭉쳐서 노동조합 깨려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사실 저희들은 알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있겠네요.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몰랐죠. 예. 예, 석유, 삼성도 정확하게 붙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됐고, 대출도 되지 않아서, 네. 사실 이 공장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요. 화해 신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결국은 2007년도 파산이 돼요. 음, 파산이 된 이후에 공장을 계속 사수했었고, 네. 그리고 파산과 동시에 많은 동지들이 이제 생계를 가게 되고, 음, 끝까지 이제 공장을 사수한 결과 2010년도 7월 달이 되면은 현재 저희들이 쌓고 있는 이 자본 스타플렉스 김세건 자본이 인수를 하려고 들어옵니다. 네. 네, 그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 고용 단체 협약서가 승계가 되죠. 네. 저희들이 정문을 틀어막고 열어주지를 않았으니까요. 네. 그 선조건이 고용승계. 그렇죠. 3승계였습니다. 음, 고용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 승계. 이거 합의 안 하면 못 들어온다. 예. 아주 이제 그렇게 공장 정문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회사가 이 삼성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죠. 예. 그런데 핵심이 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파산이 나고 난 다음에 네. 한국압섬 2공장, 이 공장의 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음, 은행이 산업은행이었습니다. 어, 그 산업은행이 370억 정도의 한국압섬, 옛날 한국압섬에 돈을 빌려주고 파산 난 다음에는 받지를 못했으니까 예. 빌려주면서 담보를 이 공장 전체를 담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감정평가하는 당시 한국압섬의 값어치가 네. 땅, 기계, 설비, 고철 다 합치면 한 8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김세건 자본이 399억에 인수를 하게 돼요. 예. 헐값에 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이 예. 다른 수많은 업체들도 인수하려는 의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업체들이. 음, 그런데 다 손털고 간 이유가 네. 고용을 인정하라는 거였거든요. 예. 공장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이 108명에 대한 고용을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공장 우리도 넘길 수 없다. 이게 음, 산업은행 얘기였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산업은행이 담보 채권을 갖고 있었을 뿐더러 네. 그 당시에 한국합섬 노동자들이 네. 파산되고 난 이후에 퇴직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네. 330억이에요. 어,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그 당시에는 국책은행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계속 산업은행
가서 집회를 하고 매일같이 했었거든요. 네. 5년을. 네. 그러니까 이 산업은행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이 담보로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수많은 업체들도 고용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곧 노동조합을 사실 승계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한국합수는 그 당시에 강성노조라는 것이 사실 하스머치에서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실 김생원 자본이 헐값에 인수를 하게 되고 산업은행도 그 담보로 해서 이제 넘기게 된 거고 노동조합과 삼성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2010년 7월 달에 노사가 합의를 하고 공장이 정확하게 돌아간 것은 2011년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그건 1년 돌아갔는가요? 그렇죠. 5년 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품도 갈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상당한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정비를 했던 거죠. 그 사이에는. 정비를 하고 정상 제품이 나오는 것은 3월 11일. 조합원 전체가 다 승계되고 현장 복귀한 거는 이제 2월 말이 됩니다. 최고 마지막에 입사한 사람이 아마 3월 4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3월 11일 날 첫 제품이 나와요. 2011년 3월 11일 날 첫 제품이 나오고 다시 1년 9개월 딱 돌리고 난 다음에 2013년 1월 3일 날 네. 김세건 스타플렉스 김세건 사장이 직접 내려와서 스타케미칼 이제 한국화섬에서 스타케미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인수하면서 예, 사명이 그렇겠죠. 바뀝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식당에 전 조합원을 모아놓고 그날 그 전에 그런 얘기 한 얘기도 없다가 그날 당일날 네. 공장 폐업 청산하겠다. 그래 놓고 올라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바로 회사는 공장을 세워나가요. 세워나가고 회사는 그 전에 사실 또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의 168명 중에 노동자들 168명 중에 회사 쪽 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하기 2달 전부터. 아, 미리 작업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들의 디데이는 2013년 2월 15일이었었어요. 이때 내부가 이제 구데타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끌어내리겠다, 현 집행부. 이게 계획이었었어, 회사하고. 근데 이게 빨라진 겁니다. 1월 3일로. 그래서 4일부터 그냥 공장 바로 세워나가거든요. 이때부터 저희들 싸움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3년 기간 속에 회사하고 붙은 아들과 싸우고 또 공장 아들하고 싸우고 예. 예, 두 측면에 이제 사실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2014년 네, 14년 맞을 겁니다. 5월 26일이 되면은 회사코 붙은 어용들이 2차 합의서를 하는데 네. 이게 2차 합의서에 앞으로는 전혀 뭐 어떠한 경우도 철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서와 1인당 500만 원에 대한 위로금을 받고 공장을 나간다. 이게 야들 2차 합의서였습니다. 2차 합의서 내용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 갈 수는 없다. 이래서 5월 27일 날 네. 고공농성을 하게 됩니다. 구미공장. 네. 이때 인원이 11명이에요. 11명인데 왜 11명이냐? 2013년도 1월 달부터 1월 말까지 어용들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회사가 얘기한 거는 권고사직이에요. 권고사직. 권고사직을 강요하죠. 예. 어용들도 그렇고. 근데 법적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법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법적으로 살펴보면은 자본이 폐업 청산되는 공장에서는 한 달치의 위로금만 주면은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월 3일 날 폐업 청산을 얘기하고 1월 4일 날 처음에 공고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한 달치 월급은 나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공장 세워 나가는데 1월 16일이 되면은 마무리가 되니까 16일부터는 출근을 안 해도 된다. 음. 대신에 16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임금을 한 달치를 지불하겠다. 예. 공장은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공고를 합니다. 예. 근데 마침 이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는 동지들이 있었어요. 13명이 음. 1월 달에. 음. 그래서 이 동지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싸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돌변을 합니다. 어떤, 1,000만 원은 위로금을 줄 테니까 건구사직 써라. 어. 이렇게 다시 얘기가 바뀌죠. 어용화코 음.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는 바꿔 나갑니다. 예. 그러게 요때가 이제 1차 합의서고, 예.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168명 중에 대다수가 건구사직을 써요 또. 음. 건구사직을 쓰고, 이 건구사직을 거부한 28명의 노동자만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음. 정리해고를 당하고 난 다음부터 28명이 계속 싸워옵니다. 예. 싸워오다가 1년이 지나고 이래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다 나가고, 음. 마지막에 결정타는 2014년 1월 25일까지 마무리되니까 500만 원의 위로금을 더 받고 나가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용들이 예. 나머지 남은 28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여기 가서 그걸 쓰고 돈을 받고 갑니다. 음. 그것도 안 한 동지들이 12명인데, 음. 한 명은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하고 그만뒀고, 음. 11명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싸워보자 한 겁니다. 네. 이게 여기서 마지막까지 싸우자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수많은 회의를 합니다. 예. 이제 27일 날, 원래 저희들이 23일 날 D-Day를 잡았다가 음. 계속 늦추다가 26일 날 사실 저희들이 D-Day를 또 잡다가 마지막에는 27일 날 새벽에 잡게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택을 놓고 할 수 있는 걸 따져서 네. 가장 질기게 버틸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사실 고공농성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음. 그게 이제 차강호 동지가 고공농성을 하고요. 네. 밑에 정문을 사수했던 동지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정병욱 동지, 음. 손남호 동지, 음. 김덕원 동지, 네. 고민각 동지, 음. 김진원 동지, 네. 조정기 동지, 음. 그리고 김옥배 동지, 음. 박준호 동지, 네. 박성호 동지, 음. 그리고 저 이렇게 11명이 남게 됩니다. 음. 차강호 동지는 이제 고공 올라갔고요. 네네. 밑에서 이제 사수 투쟁하는 동지들은 10명이 남았죠. 네. 거기서 다시 이제 첫 번째 고공농성이 진행이 시작된 됐죠. 거고, 네. 예. 그래서 408일을 하게 됩니다. 네네. 2015년 7월 8일 날 합의를 하고 내려온 거죠. 7월 7일 네. 날 합의를 하고 7월 8일 날 차강호 동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합의서 내용이 고용승계하겠다. 그렇죠. 고용 어. 승계, 노조 활동 전면 보장, 음. 그리고 공장 가동과 동시에 한 달 안에 단체 협약서 체결한다. 네. 이게 핵심 합의서 내용이었습니다. 음.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2016년 1월 1일부로 사실 그게 발효가 되거든요. 네. 합의서가. 음. 그러면은 2016년 1월 1일부터 야들이 공장을 설립 안 했을 때는 네.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설립할 때까지. 음.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도 야들은 공장을 지어야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짓지는 않고 음. 공장을 임대를 합니다. 300평짜리를. 음. 임대를 하고 충남 아산에 네. 예, 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가보니까 처참했죠. 구미에서 이제 아산으로 옮기게 됐다는 그렇죠. 거. 네. 2차, 이제 그게 1차 고공농성 하면서 두 번째 합의서죠. 그게 두 네. 번째 합의서를 쓰면서 구미 공장은 지금 현재 분할 매각 마무리 단계고요. 네. 예, 2016년 1월 1일 날부터
신설법인과 공장 출근하고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1월 4일 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예. 2016년도 1월 4일 날 출근을 해보니까 공장 자체가 진짜 참혹했습니다. 음. 기계는 중고 다 썩어 간 거 딱 한 대 있고 음. 기숙사는 들어가 보니까 판넬 음. 저희들이 1월 달이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 판넬인데 전기 판넬 절반이 다 고장 난 거예요. 어. 거기다가 창문은 이중 창문도 아니라 바람이 그냥 좀, 바람이 다 들어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은. 네. 바닥은 진짜로 곰팡이 천지였고요. 음. 천장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청소 다 해라. 네. 이러니까 처음에 회사 대표가 하는 말이 그걸 왜 내가 하냐 당신들이 자는 데인데 음. 청소 도구 달라. 그러니까 당신 돈으로 해라. 어. 당신이 잘 때인데 내가 그걸 왜 주냐.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제 알았죠. 음. 아, 사실 가기 전부터 저희들은 다시 싸워야 된다는 결의를 하고 간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예,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언론에도 나갔지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밥 한 끼 때문에 일주일을 싸워야 됐고요. 한 끼 음. 준다는 걸 두 끼로 늘리는데 일주일 싸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단체 협약서가 1월 달 안에 체결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상견례를 1월 29일 날 했고요. 네. 2월 첫째 주에 첫 교섭을 하는데 네. 교섭살에 처음으로 나오자마자 네. 공장 적자나니까 문 닫아야 될 것 같다.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공, 공장을 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문 닫아야 된다고? 그렇죠. 진짜 네. 가동된 거는 1월 17일부터 가동됐거든요. 네. 2016년 1월 17일부터. 네. 상견례 29일 날 했고 1월. 네. 2월 첫째 주에 정식 교섭하는 첫 자리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 하고 네. 사실 멱살까지 잡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대표이사 멱살 잡고 끌고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내부가 빠르게 회의를 했죠. 네. 이거는 다시 싸워야 된다 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내부가 빠르게 판단을 했는데 네. 그래도 단협을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고 내부가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음. 그 교섭은 18차까지 교섭을 하고 네. 우리 동지들은 한 달에 뭐 세금 때문에 100만 원, 저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 받아갔어요. 어. 그러니까 뭐 조합활동 회의 가고 이런 걸 다 무급이니까 교습 네. 시간까지 무급이니까 아예 음. 체를 안 해줬으니까 야들이 예. 그래서 꾹 참고 가다가 파업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음. 부분 파업을 네. 하루 파업 뭐 이틀 파업 이래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갑오로토택이 터집니다. 음. 갑오로토택 문제가 터져요. 저희들이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 공장에서 갑오로토택까지 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음. 저희들이 정상 근무를 했을 때는 5시에 퇴근하자마자 갑오로토택 가서 자고 거기서 같이 싸우고 자고 다음날 또 출근해서 일하고 이런 형태를 계속 했어요. 하루도 안 빼져먹고. 음. 연대투쟁이 기본이다 하는 그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또 네. 싸우는 연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생활을 해요. 예. 하다가 9월달, 10월달 되면 파업 일수가 늘어납니다. 음.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게 이제 일상이 돼버리죠. 예. 그래도 야들은 전혀 뭐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야들은 이 공창은 돌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네. 사회적 압박과 이제 언론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합의를 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저희들이. 음.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공장 만들고 그래 월급 주면 야들이 포기하고 집에 가겠지. 이게 음. 야들의 생각 핵심입니다. 예, 그랬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내부 회의 수련회를 2번 거치고 난 다음에 10월 28일 날 저희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게 2016년 10월 28일이죠. 그때 음. 파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음. 금요일 날 저희들이 파업을 하는데 10월 28일이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제가 달력을 확실히 이제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인데 하루 네. 파업을 하고 다음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잖아요. 그 예, 주에. 예, 그랬죠.
예. 예, 그래서 다음날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청계광장을 갑니다. 음. 그때부터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네. 평일날은 김세건 집과 영업부를 압박하는 이제 싸움을 했고요. 네. 주말은 광화문 광장, 대구, 대전, 천안, 수원, 경기 한 10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주말마다. 예. 많이 예, 다니셨네요. 예, 최고 많이 있었던 게 이제 물론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농성장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옆에다가 저희들 농성장을 차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핵심 구호가 요구하는 구호가 뭐였는가 하면은 김세건은 노사합의 이행하라. 네.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노동학보 철폐하라. 네. 세 번째는 국정은 자유한국당 독점재벌 해체하라. 네. 이거였습니다. 네. 그걸 이제 펼침막에 새겨서 텐트를 천막을 친 전면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싸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김세건 자본은 두 번의 합의서를 어긴 게 문제가 가장 핵심이지만 네.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조합 자체를 음.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사고방식이 사실 60년대, 70년대에 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노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생기면은 공장 망한다고 생각하는 네. 자본가입니다. 네. 그래서 가들의 핵심 전략은 노사관계를 확실히 끊어야 된다. 음. 예, 그렇게 야들은 구상을 하고 공격해왔죠,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동지들이 뭐 마지막은 5명 남았지만 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 자본이 겁내는 게 민주노조니까 네. 당연히 저희들이 또 한국화수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자 하고 싸우고자 하고 또 피눈물 흘리면서 구속되고 분신하고 연대투쟁 가면 그렇게 미친 듯이 싸우고 했던 핵심이 민주노조 정신 아닙니까? 네. 그 깃발을 움켜쥐고 가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 5명 동지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물론 그 전에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한국 왔으면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네. 저희들이 계속 겪어왔던 삶이기 때문에 삶의 일부분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많은 부분이.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됐네요.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지금 자본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조를 없애려는 시도를 안 했으면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서로가 힘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자본은 노동조합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죠. 예. 근데 뭐 김세건 자본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본가는 제가 생각하기는 같을 것 같은데요, 생각이. 그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네, 힘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일정 부분 쟁취가 되지만 네, 경제 위기나 또 혹시 또 다른 부분 그러니까 힘이 약해졌을 때는 당연히 바로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임금 삭감, 노동조합 활동 축소 뭐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모든 자본가는 저는 그렇죠. 똑같다고 봐요. 네. 지금 그렇게 이제 노조 파괴하면서 자기 회사도 또 손해도 보고 그래 놓고는, 어,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최근에 이제 사장이나 대표가 예, 주장하고 예, 있는데요. 예, 예.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노동조합 주장을? 때문에 예, 노동자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다. 회사 망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아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뭐 저희들이 공장 운영하고 거의 뭐 자주 관리한 것도 아니고 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힘으로 회사를 망하게끔 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은 저는 그 노동조합에 찾아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로 왜 예,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강성이라고 해서 사실 망한 공장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공급 과잉이나 자본가들 간의 경쟁 속에서 도태된 거지. 네, 노동자들이 싸워서 더 많이 가져가서 그렇게 해서 공장 망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자본가들이 그렇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윤이 남지 않는데 임금으로 예를 들어서 다 주고 이윤을 아예 안 챙겨가는 이런 자본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가 자체 태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윤이 목적이니까, 뭐, 이윤 예, 없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사실 뭐 한국압성, 스타케미칼, 파인텍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조 탄압을 하고 노조를 없애려고 생각 안 했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이제 탄압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한국압선 때도 똑같고 스타케미칼 때도 똑같고 파인텍은 이제 사실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파인텍은 아예 자체가 공장 가동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피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스타케미칼은 먹튀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네, 예, 확실히 먹튀의 냄새가 확실히 났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 당시에도 음, 정문을 막고 첨예하게 막았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압섬의 일일 생산량이 네, 하루 생산량이 이 공장만 해도 일일 550톤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압섬이 한 달 매출이 1000억이라면은 네, 인수하려고 하는 스타플렉스 자본력은 한 달 매출이 100억밖에 안 됐습니다. 허, 인수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음, 워낙 헐값에 나와 있는 상태였고 네, 이게 고용만 담보로 하면은 사실 산업은행이 넘겨주려고 했던 걸 야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음. 이미 들어올 때부터 먹튀를 작정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음, 저희들이 자강호 동지가 이제 408일 11명 동지가 싸워서 삼성기 합의하고 나서 아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구미 공장에 있던 이 공장은 고철, 기계, 건물, 땅 분할 매각을 했습니다. 네, 고철과 이런 부분을 팔고 지금은 땅을 분할해가 팔거든요. 네, 3만 2천 평인데요. 네, 지금 10,000평이 남았는데 전체를 다 팔면은 땅만 팔아서 가져가는 수익이 330억입니다. 네, 고철, 구리, 고철 중에서도 워낙 이게 15만 4천 볼트를 받아안는 전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리 굵기도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네, 한국업소이 국내 최대 생산량이었거든요. 폴리에스텔. 네, 그래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800억 정도 지금 한 챙긴 것 같아요. 음, 전형적인 지금 과정을 보면은 먹튀죠. 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 스타케미칼, 뭐 파인텍 이런 그 대표 하고 27일, 12월 27일, 12월 29일 이렇게 협상이 있었다고 하던데 뭐 잘 진행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요거는 이제 뭐 사실 간단합니다. 네, 많지가 않아요. 합의사항 이행하라 얘기입니다. 똑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합의사항이 고용, 네,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 아닙니까? 네, 단체 협약서, 단체 협약서 안에는 사실 한국 왔을 때부터 이어왔던, 물론 많이 축소되긴 축소됐지만, 그 노동조합의 역사가 담긴 게 단체 협약서입니다. 네, 이 안에는 노동조건, 임금, 조합활동 부분, 노동시간, 복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네, 예. 이 부분이 승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계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간단합니다. 김세근 더플렉스 김세근 자본가가 합의했던 사항이고, 합의했던 사항을 이행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자본은의 대표
예, 사장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 그런데 사실은 이미 뭐 고용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도 면피를 위한 약속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 그렇게 예, 야들은 작정을 하고 생각을 했겠죠. 했는데 음, 당시 정확하게 김색은 도장 정확하게 찍혀 있고요. 네, 그 내용에 보면은 단체 계약서 체결한다고 다 돼 있습니다. 돼 네, 있고 노동조합 전면 보장한다. 고용 전체 보장한다.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분도 단체 협상 체결하면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네. 예. 지금 두 차례의 협상은 잘 진행이 안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협상이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뭐 원래 내부는 이제 평정심을 찾고 생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사실. 네, 하고 워낙 이제 거리가 있는 지금 시각차나 생각이나 네, 이제 합의를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이제 사안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잖아요. 네, 네, 서로 간에 네, 자본과 이제 노동이 그런 건데 네, 저희들 문제는 사실 이게 장기 투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노동자들의 힘과 자본가의 힘 관계에 상당히 많은 걸 좌우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힘이 네, 사실 상당히 올라오고 네, 활발하게 움직이고 네, 거리로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니고 싸우고 하면요. 장기 네, 투쟁 사업장들은 사실 해결이 돼요. 네, 자본이 밀리는 형국이 되면은. 음,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친재벌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예, 지금 현재 거의 뭐 친재벌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노동자들이 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 많이 사실 저는 후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정치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어, 사실 상당히 언론이 많이 다루고 있고 네,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네, 이 문제의 핵심은 물론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풀리면은 어, 뭐 풀릴 수 있다 보지만 네, 더 핵심은 노동자들이 전체 이제 노동자들이 어, 사실 힘을 키워 나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만큼 어, 쟁취할 수 없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네. 공공농성을 하고 계시는 두 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밑에서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정부에 대항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 문제도 해결되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어, 그럼 주제를 좀 돌려서 우리 예. 제가 자녀가 셋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예,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예, 그건 뭐 제가 비밀인데 일단은 첫째 제가 이제 일남 이녀고요. 예, 첫째가 고1, 음, 둘째가 중1, 초등학교 6학년 이렇죠. 예, 제 이제 아내는 이정윤이는 음, 어린이집을 다니고요. 예, 에, 그렇죠. 그걸로 생활하고 있죠. 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게 그렇게 이제 절실하진 않아요, 솔직히. 음, 제가 이제 한국 왔을 때 싸울 때도 공장에서 거의 집을 안 갔기 때문에 음, 그리고 스타케미칼도 똑같았고요. 예, 차강호 동지 고공농성 하고 난 이후 제가 집에 간 거는 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우리 사모님도 포기하고 이제 포기한 지 오래됐다는 거네요. 포기보다는 예, 지지한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취재하면서 이제 가까이서 얼굴 보고 사는 거는 어,
쉽지 않다고 이제 생각 이미 하고 계신다고 예, 봐야 아, 되겠네요. 뭐 예, 가까이서 보고 뭐 매일 보면 좋죠. 예, 좋은데 예,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이면은 또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새해를 이제 4시간 조금 안 남은 것 같은데 해가 바뀌는 예, 게 예, 예, 새해를 맞아서 우리 그 가족들에게 한 예, 말씀 예. 하시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2019년은 집에서 볼 수 있을 거다. 네. 2019년 집에서 한번 보자.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우리 에, 노동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예.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좀 사실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럴 때가 상당히 난감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자들이 당면한 투쟁 과제는 제가 봤을 때는, 노동학법이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노동학법이 왜 만들어질까?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현재 우리나라 현상으로 보면 재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을 위해서 사실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악법들은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받아 안아야 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안 바뀌죠? 폐기시키기가 음, 진짜 힘들거든요. 네, 우리는 그걸 또 경험해 왔고 이때까지. 네, 그러면은 저는 2019년은 네, 우리를 둘러싼 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된 노동악법 이제 사실 철폐투쟁이 네, 전면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벌 해체에 대한 부분,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2019년은 이재용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재벌들이 권력 기구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 검찰, 뭐 경찰, 뭐 청와대까지 뭐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이런 권력 기구들에 대한 부분을 진짜 고민해야 된다. 계속 놔두고 당하고만 있을 거냐. 네, 그게 촛불들의, 사실 민중들의 요구였었는데, 네, 재벌 총수 구속하라가 기본이었고, 수구 세력인 새누리당 해체가 기본이었고, 네, 그리고 수많은 이제 국정원 예를 들어서 국정원 해체하라까지 나중에는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마지막 파면되기 2달 전부터 사실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네, 모든 게 이제 국정원 해체도 나오고 사법부는 그 당시에 좀 덜했지만 검찰 또 국회 해산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예, 그런 요구들이 지금 2018년은 진짜 막 많이 사라지는 네, 그러니까 권력층들이 그걸 아예 시민들을 이제 현혹시켜서 음, 없애버리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2018년은. 네, 그러니까 노동자 민중들의 이제 싸우려고 하는 이런 부출된 이런 힘을 꺾어버리는 거세하는 이런 2018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2019년은 다시금 그런 걸 요구를 내걸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정치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조합주의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치적 요구를 걸고 싸울 때만이 이게 사실 정치의 주인이 되고 노동자들, 민중들을 위해서 사실 싸울 수 있는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노동악법, 노동악법도 지금 2천만 노동자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탄력 근로제나 예를 들어서 파업사업장 대체근로 그리고 파업사업장에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는 거 폐지, 네, 재벌은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노동조합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재벌들한테 모든 게 다 넘어가거든요. 네, 자본가한테. 노동악법 철폐시켜야죠.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악법도 철폐시키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악법들도 저지시켜야 되고 폐기시켜야 되고 이걸 시키는
뒤에서 조종하는 재벌들도 해체시키는 싸움을 해야 되죠. 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2019년은 그래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어,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힘드신데, 아니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인터뷰 하느라고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신 아, 저희들이 것 고맙죠. 같습니다. 네. 그, 예. 우리가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힘차게 투쟁하지 않으면 두 분도 빨리 내려오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